안녕하십니까. 여상욱 위원장입니다. 앞서 저희가 2024년 11월에 정비계획을 위반한 내용을 광명시에 제출하기 전에 10월 13일에 설명회를 했었는데요. 그 이후로 5개월 정도가 흘렀습니다. 정비계획 위반안을 제출한 지는 8개월 정도 됐고요. 이번 달 말이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날 텐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5월 13일에 있었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 여러분들께, 소유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고요. 그 상세한 설명에 앞서서 우리가 정비계획 위반서를 제출한 이후에 광명시와 어떻게 업무를 추진해 왔는지 대략적인 보고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정비계획의 변경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그 사업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항상 설명회나 여러 가지 재건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재건축 정비 사업에 대한 내용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질이 조금 떨어져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 정비 사업은 크게 정비 계획 단계, 시행 단계, 처분, 관리 처분 단계 3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정비 계획 단계는 우리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정비 구역을 지정하는 절차입니다. 정비 계획의 수립은 토지의 용도나 기반 시설, 기부 체납, 일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요. 정비 구역 지정은 정비 사업 시행 구역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비 구역이 지정이 되면 다음 단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 설립, 시공사 선정, 그리고 설계를 해서 사업 시행 인가를 거치는 과정을 사업 시행 인가를 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조합 설립 인가와 시공사 선정, 사업 시행 인가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설계업자를 선정하거나 설계업자를 선정해서 건축 설계를 하고 그리고 각종 영향평가와 건축 심의를 하게 되고요.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정비계획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면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수행을 해서 사업시행 인가를 득하게 됩니다. 사업시행 인가를 득하게 되면 종전, 종후 자산 감정평가를 하게 되고요.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추정 분담금이 다시 재산정되고 권리가액이 결정되어서 소유주 여러분들께 통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관리처분 단계로 넘어가서 분양신청을 하게 되고요. 분양신청 이후에 관리처분입니다. 관리처분이라는 것은 대지와 건축물에 대한 균형 있는 배분계획 수립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관리처분이 끝나면 이주계획을 실행을 해서 이주대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주가 끝나면 철거 착공, 분양 과정을 거치고 준공을 해서 입주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잘 이해하고 계셨죠? 네. 정비계획 주요 업무 추진 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비사업 목적 실현을 위한 출발점이고 사업성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기준을 검토하는 단계인데요. 일도계획, 기반시설계획, 기부채납계획, 건축과 단지 계획을 하는 단계이고요. 이거는 법에 도시정비법과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관련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12단지의 정비계획 추진 절차는 2024년 4월에 정비계획 협력업체죠. 지금 현재 오늘 설명을 하게 될 인토 엔지니어링 우리창호 건축사 사무소를 선정을 했고요. 8억 원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낙찰 금액은 8억 3천만 원이었고 계약은 8억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업체를 선정한 이후에 우리가 2024년 5월부터 설명회를 한 10월까지 정비계획 위반 제안서를 여러 번 수차례 많은 회의를 거쳐서 제안서를 작성을 했고요. 이 작성한 제안서는 10월 13일에 여러분들께 설명회를 하면서 알려드렸었습니다. 제안서는 그냥 작성한 것은 아니고 필요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설문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서 평형조사나 이런 것들을 반영한 결과를 정비계획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 11월 8일에 광명시에 정비계획 위반 제안 신청을 했고요.
일반 제한 신청의 당시 기준 내용은 문화공원 그리고 지역 필요시설 공공청사와 성당을 도서관 옆으로 배치를 하고, 그리고 가로 활성화 용도구역이 당초 철산로 북측에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즉 상업지구 대응형으로 변경을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을 위반 제한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제안한 정비계획 위반 제한에 대해서 광명시에서 유관부서 협의를 거쳤고요. 여기 우측에 보시듯이 한강유역환경청, 정원도시과, 문화관광과 많은 부서와 그리고 외부 기관과 협의를 했고요. 주요 내용은 환경유역청 같은 경우에는 환경청 부지를 재처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왕계산 근린공원과 관련된 부분도 뒤에서 설명이 이어지겠지만 여러 가지 업무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서 간 협의를 거친 후에 2025년 2월 14일이죠. 2월 14일부터 3월 17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를 했고요. 주민공람 기간은 2월 26일에 광명시에서 주민공람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 14일부터 3월 19일 시의회 의결 기간에 의견 청취를 시행을 했고요. 이런 주민공람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한번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부서의 공람 의견 중에 주요한 내용이 지금 보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균형개발과에서 제시된 내용인데요. 2025년 1월에 3기 신도시, 아시죠?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에 따른 철산로와 가산 디지털 1호를 연결하는 교량계획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량과 중첩되는 덕경원 설치 부분을 제외를 검토를 해달라는 시의 의견이 있었고요. 이 부분은 여기 파란색이 우리 단지입니다. 우리 단지 즉 철산로를 넘어가는 교량 계획이고요. 이 부분이 간섭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덕배공원을 삭제를 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 제주민에서는 해당 부분을 수용을 해서 덕계공원을 삭제한 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왕제산 근린공원에 대해서 정원도시과와 많은 협의 의견이 오고 갔었는데요. 특히 이제 광명시 공공건축과 자문이라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자문위원들의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정원도시과가 지속적으로 철산로와 왕제산 근린공원을 연결시켜라 라는 부서의 시의 의견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상황이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 의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갔을 때 도시계획평가위원회에서 수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왕계산공원과 철산로를 연결시켰을 경우에 지금 현재 1201동 1, 2동의 위치와 그 18동, 19동의 위치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이제 막히게 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서측에 현재 이제 정비계획상 출입구는 현재 사상가에 있는 출입구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서측에 있는 동들의 지금 북측 진출입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북측에서 진입을 했을 때 삥 돌아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 의견으로 출입구를 북측과 남측에 하나 더 신설을 해달라라는 의견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정비계획에 다시 담아서 지역 필요시설과 성당 옆쪽에 출입구를 하나 더 신설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이렇게 반영된 내용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저희가 심의를 신청을 했고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 의결을 했습니다. 조건 부수용인데요. 광명시 공공건축과 자문 의견과 같이 왕제산 근린공원이 외부 공간에서 직접 연결되도록 하는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해라 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부분의 주요 내용은 13단지 재건축 사업과 연계한 개발을 추진하라. 그리고 문화시설과 종교시설은 인접
해서 개발을 하라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경관 부분에서는 왕계산 근린공원 그리고 단지 외부에서의 접근을 고려한 공성계획을 수립하라. 그리고 덕계공원과 왕계산 근린공원의 유기적 연결을 하라.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고요. 특히나 이제 건축물의 높이를 낮추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광명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일부 수용을 해서 저희가 심의 신청 안에는 덕계공원을 축소를 하고 그리고 출입구를 추가하고 왕계산 근린공원을 연결하는 안이 아니라 우리 주출입구에 지역권을 설정을 해서 왕계산 관리를 위한 차량 출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안으로 우리가 심의안을 올렸었는데 심의 결과를 보셨듯이 왕계산 공원과 철산로를 직접 연결시켜라 라는 광명시 심의위원회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를 반영한 제공란 안으로는 출입구와 그리고 왕계산 공원의 연결을 하는 계획안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계산 공원을 거쳐서 덕계공원으로 연결되는 공공보행 통로를 변경을 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기존의 13단지 쪽으로 나가던 공공보행 통로를 덕계공원 쪽으로 변경하는 안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어서 왕계산 근린공원과 녹지에 대한 계획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왕계산 근린공원은 철산로와 연결하는 심의안이 이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간에 진행되었던 안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5일 소식지에도 담겼던 내용인데요. 우리가 24년 11월 8일에 입안 신청을 한 이후에 11일부터 12월까지 관련 부서 의견 회신을 받고 11월 26일에 정원도시과 사전협의, 12월 10일에 2차 협의, 그리고 12월 24일에 보안 상황에 대한 조치 계획을 제출한 이후에 1월 14일 정원도시과의 2차 의견 회신, 그리고 2차 의견 회신에 대한 검토, 2025년 1월 20일에 3차 협의, 이런 과정을 1년의 과정을 거쳐서 주민공람안이 결정이 되어서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 주요 내용을 보시면 정원도시과의 요청사항은 공원 관리를 위한 차량 진출입을 위해 공원 확대 또는 위치 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본 것은 왕계산 근린공원을 대체하는, 그러니까 왕계산 공원을 용도 폐지하고 다른 위치에 대체하는 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검토해달라. 이게 첫 번째 안이었고, 두 번째 안은 이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권 설정으로는 왕계산 관리와 시민들의 이용이 불편이 여전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로 왕계산 공원을 연결시키는 계획을 수립해달라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게 그 주민공람 이전까지 왕계산 근린공원과 관련한 부서의 의견이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에 보듯이 1차 조치계획, 기존에 새로 생기는 진출입로에 지역권을 설정을 해서 여기 출입을 원활하게 해주겠다라는 안을 그대로 갔습니다. 2차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2차 말씀드린 대체공원이나 아니면 도시계획 시설 연결과 관련된 부분은 대체공원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지표조사나 환경영향평가, 그 사유재산 아시죠? 사유재산이 정상부에 있습니다. 사유재산에 대한 이전 협의,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정비계획 단계에서는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불가능하고, 그리고 이걸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기관과 비용과 많은 것들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광명시, 그리고 문화재청, 국가유산청, 환경부와 같은 여러 국가기관들과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라 저희가 수용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안은 마찬가지로 지역권 설정으로 대체하는 안을 우리가 수립을 했기 때문에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결과 고차원 정도로 우리가 진행을 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심의안은 연결하라라는 안이 나왔기 때문에 왕계산 근린공원과 철산로를 연결하는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왕계산 근린공원을 연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공원을 확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제산 근린공원 현재 이제 도서관 뒤쪽과 식구동 쪽이죠. 이 부분이 현재 긴 통로 형태로 도로가 차량이 다니고 주차 공간이 양쪽으로 있습니다. 이 공간은 재건축 후에도 사실은 그렇게 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산책로나 보행 통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그런 위치이고요. 그리고 왕제산 공원이 확장함에 따라 연결됨에 따라 말씀하신 것처럼 동서가 단절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공단 기준으로는 북동측에 있는 출입구를 이용해 북서측 같은 경우에는 빙 돌아서 가야 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북서측에 출입구를 하나 더 개설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저희가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살펴보면 이 구간, 이 긴 통로 구간의 폭을 보시면 도서관과 왕제산 근린공원의 가장 좁은 구간의 폭이 15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현재 안대로 지역 필요시설과 성당이 이 위치에 그대로 들어온다고 하면 이 부분은 10cm까지 좁아지는데요. 이 부분이 이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폭이 좁기 때문에 지하 공간을 통로로 만드는 것은 사실 좀 어려운 난제가 좀 있고요. 실용성이 굉장히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왕제산 북측공원을 단순히 연결이 아니라 전체를 도서관 뒤쪽과 지역 필요시설 그리고 성당 뒤쪽을 다 기부 체납을 하는 이유가 뭐냐? 도시공원의 이제 생활공원과 주제공원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근린공원은 이 생활공원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인근에 사는 거주자들이 휴식하고 산책하고 그런 휴양의 공간인데요. 왕제산 근린공원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우리 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만의 소유물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왕제산 근린공원은 광명시 민 전체를 위한 공원이라는 점이 일단 광명시와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본 개념이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왕제산 근린공원을 북측에 연결을 해서 공원 부지를 확장함으로써 단지가 가지고 있는 품격을 좀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통로보다는 조경과 그리고 수목이 우거진 그런 산책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공원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일단 판단을 했고요. 이렇게 공원을 확장함으로 인해서 향후에 공원 조성 계획을 왕제산 근린공원의 공원 조성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전체 공원을 새롭게 조성하는 그런 절차를 수행하게 될 텐데요. 그 과정에서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 비용은 기반시설 조성 비용, 그러니까 확장하는 부분, 이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기부 체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비용으로 들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기존의 왕제산 근린공원에 대한 조성 비용은 주체에는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았지만 현재 입장은 광명시의 재정을 요청을 해서 추진할 생각이고요. 지난 6월에 광명시장님 간담회를 할 때도 해당 부분에 대한 요청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점을 생각을 해서 우리가 공원을 확장하는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럼 녹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녹지는 아래쪽 그림을 먼저 보시면 우리가 정비계획을 위반하고 주민공담을 했을 때는 남측에 연결 녹지를 10m 정도 저희가 설정을 했었어요. 근데 심의안이 변경되면서 왕제산 근린공원을 연결하고 왕제산 근린공원을 확장하면서 남측에 있는 연결 녹지를 저희가 공원으로 변경하는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왜 그렇게 했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지는 자연환경 보전, 개선 그리고 공해 방지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안쪽 녹지, 경관 녹지, 연결 녹지라는 것이 있고 우리 남측에 말씀드린 남측에 있는 녹지는 연결 녹지도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현재 우리 12단지의 남측과 동측 면인데요. 남측은 녹지가 없습니다. 현재는 녹지가 없고 이렇게 방음벽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대지 경계선과 도로 경계선이 붙어 있는 상황이고요. 동측 같은 경우에는 약 5m의 완충 녹지가 현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밖에 나가 보시면 방음벽 바깥쪽에 수목들이 좀 조성되어 있는 그런 공간들을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완충 녹지는 대기 오염이나 소음 진동을 좀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고, 경관 녹지는 환경 보존을 위한 목적이고요. 연결 녹지는 공원과 하천, 산지를 상호가 연결하는 그런 산책 공간인데요. 우리 단지 같은 경우는 연결 녹지가 안양천을 연결하는 그런 길목에 있기 때문에 연결 녹지가 산책로의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공원으로 흡수를 해서 이 산책로를 공원으로 흡수를 한 것입니다. 녹지가 있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뭐든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시면요. 녹지는 그 행위허가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행위허가가 가능한데, 녹지는 원칙적으로 녹지를 조성해야 하지만 점용허가를 받았을 때는 변전소, 전신주, 하수도관, 가스관, 그리고 도로, 주차장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가정이지만 우리가 연결 녹지를 10m를 확보를 하고 재건축 후에 생활을 하다가 광명시에서 여기에 주차장이 좀 필요합니다, 도로가 확장돼야 합니다 하면 이 부분 중에 일부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서 도로나 다른 용도로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결 녹지를 없애고 이 기존의 연결 녹지 부분을 우리 대지로 놔두고 왕대산 공원으로 배치한 것은 단순히 연결 녹지가 소음이나 진동에 대한 역할을 차치하고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주는 쾌적성이 그러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요. 연결 녹지는 말씀드린 숲과 하천을 연결하는 산책로이고, 대지 내에도 우리가 건축 한계선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을 넘어서는 공간에도 조경이나 녹화를 통해서 산책로도 만들고, 우리 단지 안에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향유하는 공간에 충분히 녹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시에 이 연결 녹지를 꼭 주어야지만 이 공간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관리의 문제는 당연히 용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광계산 공원을 광명시에서 관리하게 되는 것처럼 이 부분은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됐죠. 근데 이런 연결 녹지나 단지 내에 녹화를 하더라도 사실 차량의 소음이나 분진을 완벽하게 제거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례를 뒤에서 보시겠지만 필요할 경우에는 방음벽을 설치를 할 수도 있고, 방음벽을 만약에 설치하게 된다면 주민공단 같은 경우에는 연결 녹지의 경계선과 대지의 경계선에 방음벽을 설치하게 되죠. 그러면 바깥쪽에 있는 산책로는 우리가 별도로 밖으로 나와야지만 쓸 수 있는 공간이 되지만, 심의 안에서 대지 경계선을 현재와 같이 유지하면 방음벽을 대지와 도로 경계선에 설정을 하고 우리만이 온전하게 쓸 수 있는 조경 공간으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장단점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부족하고 적합하지 않다면 나중에 다시 검토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더 우리 단지의 가치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완충 녹지는 이제 대기 오염, 소음, 진동 이런 건데요. 좀 아이러니하게 우리 근처에 완충 녹지 사례가 어디가 있냐면 우측에 보시면 안양천 제방입니다. 안양천 길변과 그리고 안양천 제방이죠. 그 구간에 설정되어 있는 녹지가 완충 녹지입니다. 완충 녹지이고요. 그리고 또 아래쪽에 보시면 천왕지구인데요. 목감천을 넘어가자마자 광명동에서 넘어가자마자 있는 곳이 천왕지구인데, 그 천왕지구를 가로지르는 도로가 오리로입니다. 그 오리로의 북측에 보시면 녹지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가보시면 경사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경사지로 완만하게 조성이 되어 있고, 여기는 한 폭이 한 24m 정도로 완충 녹지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완충 녹지는 뭐 최소 20m 이상으로 이제 설정이 되어서 여기는 아파트가 있죠. 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도로와 완충 녹지, 하천. 그래서 사실 녹지의 역할은 우리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변에서 사례를 사실 굉장히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연결 녹지는 우리 납치계에 있는 가까운 철산 한신 아파트의 연결 녹지가 있는데요. 철산 한신 아파트의 동측 안양천길에 보면 그 숲이 우거진 곳이 있는데요. 이것이 10m, 폭 10m의 연결 녹지입니다. 철산 한신 아파트가 92년도에 지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이전에는 여기도 주변이 뭐 논밭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심어진 나무들이 대략 몇 년 정도 됐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서 나무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우거져 보이는 거고 초기에는 좀 굉장히 좀 초라했겠죠. 어쨌든 이 연결 녹지는 산책로에 처음에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뭐 가보시면 이렇게 파라솔 같은 것도 상자 같은 것도 있고요. 사람들이 산책할 수 있는 공간처럼 처음에 조성이 되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지지 않았을까 싶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결 녹지와 철산 한신 아파트 대지 경계선 사이에 방음등이 쳐져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거는 최근에 개포동 상록 스타일스라는 아파트 단지인데요. 이 아파트 단지의 서측은 영동대로인데요. 일원동으로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차선이 한 8차선 정도 되는데 차량 통행량이 굉장히 많죠. 여기도 단지의 옆에 연결 녹지가 12m 정도 설정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 소나무나 이제 나무들이 좀 심어져 있고 벤치도 보이고 보이시죠? 연결 녹지는 이런 개념으로 조성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이 단지 내에 조성이 될 것이냐 단지 밖에 조성이 될 것이냐 라는 문제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20, 30년 지나서 우거져서 소음이나 진동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 역할을 할 때까지 기다리느냐 아니느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개포동의 이제 사례인데요. 이제 개포 DH 퍼스트 라이프라고 단지가 굉장히 큽니다. 남동 측에 있는 이 면은요. 여기가 어디냐면 양재대로인데요. 도로의 폭이 한 50m 정도 됩니다. 차량 통행량이 굉장히 많고요. 제가 이쪽으로 출퇴근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빨간 점선이 대지 경계선인데요. 대지 경계선에 방원벽이 쳐져 있고 그리고 안쪽 건축 한계선 그 사이에 잘 보시면 이제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구역 밖에 원래 도로에 이제 녹지가 원래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공사 중이라 바로 도로가 이렇게 차가 다니고 있는 상황이고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남서측의 연결 녹지 사례인데요. 여기는 폭이 한 12m 정도 되고요. 보이시죠? 아파트 단지 옆으로 소나무 같은 것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폭이 12m 정도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차선 폭은 한 6차선에서 그 이상 되는 차선이고요. 차량 통행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까운 단지의 사례도 좀 가져왔는데요. 헤리티지 아시죠? 8, 9단지 재건축한 헤리티지 같은 경우에 보시면 모세로 쪽에 완충녹지가 10m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완충녹지 10m 구간에 지금 나무를 심어놨습니다. 이제 입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주 큰 아름드리 나무를 심을 수 없기 때문에 보시듯이 한 3, 4m 정도의 작은 나무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이 나무들이 자라서 이제 그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보시듯이 완충녹지이지만 이 완충녹지 옆에 방음벽을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남서측 모세로 삼거리에서 철산 14단지 들어가는 이 도로변은 녹지가 없습니다. 녹지가 없고 이 파란색 선이 이제 대지 경계선이에요. 이 빨간 선은 건축 한계선. 이 10m이네요. 이 대지 경계선과 건축 한계선 사이에 녹화를 했고 그리고 대지 경계선에는 방음벽을 설치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보듯이 우리가 연결 녹지가 꼭 필요하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사업 시행 계획까지 하면서 필요하다면 더 검토를 해서 변경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덧붙이고자 하는 것은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 시행 인가인데요. 그 정비계획은 우리가 계획 단계에서 걸쳐가는 단계입니다.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정비계획이 지금 현재 단계에서 결정이 됐다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결정이 되었지만 우리가 향후에 정비계획은 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변경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조정법에 경미한 사항의 변경 항목들이 있는데요. 정비구역 면적을 10% 미만으로 변경한다든지, 기반시설 규모를 10% 미만으로 변경한다든지, 그런 경미한 변경 사항이 아닌 중대한 사항인 것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업시행 인가를 받으면서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를 우리가 거치면 되기 때문에 지금 결정된 정비계획이 끝났다, 더 이상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더 좋은 계획안이 향후에 설계자와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그것을 반영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오해를 접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주민 의견 검토인데요. 이 내용은 분들도 있으실 거고, 혹시 보셨나요? 보신 분? 반지 내에서 안 되시네요. 게시판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 세 가지 비슷한 내용으로 3가지가 붙어 있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짚으면서 또 오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지만 보십시오. 좀 전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비계획은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정비계획은 토지 등 소유자 우리가 입안 제한자입니다. 그리고 항상 수립하고 결정하는 결정권자는 광명시장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우리가 입안 제한한 내용을 부서 검토를 했고, 그리고 협의를 해서 조치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주민공람을 하고, 주민공람을 한 다음에 들어온 의견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조치계획을 수립을 하고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한 후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위원회 심의를 신청을 해서 그 심의 결과를 다시 조치계획을 수립한 후에 결정 고시가 되겠네요. 이번에는 심의를 한 이후에 결정 고시로 바로 하지 않고 재공람의 절차를 거쳤는데, 재공람의 절차는 중대한 변경일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긴 하지만, 이번에 변경된 사항이 경미한 사항에 해당했지만 광명시의 의견 그리고 우리 제주인의 의견도 주민들에게 알리고 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 달간의 공람 기간을 재공람 기간을 거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그 계획 변경의 핵심 이슈죠. 토지 기부 체납 비율이 종전이라는 것은 심의안은 아니에요. 심의안 때는 사실 이걸 이미 반영을 해서 우리가 심의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심의안은 아니고 주민 공람안을 기준으로 해서 토지 기부 체납 비율이 증가했다는 게 이슈인데요. 토지 기부 체납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앞서 진행 과정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철산로와 가산 디지털 2로를 연결하면서 교량 계획에 따라 특별공원을 축소를 하게 됐고요. 해당 부분에 대한 시설물 기부 체납하는 금액이 80억 원 정도 감소를 하게 됐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대체 기부 체납을 저희가 찾아야 했고요. 현재 시점에서 다시 부서간 재협이나 여러 가지 수개월 이상의 기간을 거치면서 이것들을 찾아내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토지 기부 체납으로 저희가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7.7%에서 토지 기부 체납 8.64로 늘었고요. 대신에 이제 건물 시설물 기부 체납이 7.1에서 6.17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분담금에 영향이 미칠 것이냐? 미치겠죠.
어쨌든 이 토지 기부 체납에 대한 내용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시점까지 가야지 최종 결정이 된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토지 기부 체납 증가가 어떤 영향을 미치냐. 숫자가 좀 많은데 이 기부 체납 감소율 1%는 약 950제곱미터 정도가 대지가 줄어들고요. 이게 한 287평 정도 되는데 우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이 용적률이 330%입니다. 330% 용적률을 기준했을 때 이 대지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약 950평 정도의 지상 건축물 면적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들을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분양 타입별로 계산을 하면 5구 타입으로는 38세대가 줄어들 수 있고요. 그리고 74 타입으로는 31세대, 84 타입으로는 27세대, 102 타입으로는 23세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세대는 절대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일단은 이제 보기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구분을 한 것일 뿐이고요. 아시다시피 단지는 여러 평형이 여러 동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평수가 이만큼 줄어든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요. 아무튼 지상 면적의 이 아파트 해당되는 세대가 감소를 하게 되면 아파트를 지을 때 우리가 분양 5구평형이 25평형을 분양을 하게 되면 81제곱미터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게 계산되지 않는 면적이 주차장이나 기계시설 이런 거에 대한 면적인데요. 그걸 포함한 면적이 계약 면적입니다. 이건 어디에 들어가냐 하면 지하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공사비가 추가돼야 되겠죠.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계략적으로 계산을 하면 사업비를 포함해서 평당 1,000만 원 정도 수준인데요. 그러면 각 타입별로 공사비는 한 145억 정도 추정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2024년 6월 기준으로 산정한 추정 분양가 수준은 360억에서 330억 정도로 분양가가 나옵니다. 이것을 분양이익을 대략적으로 산정을 하면 분양가에서 공사비를 빼고 아까 말씀드린 시설물 기부채납 우리한테 비용이잖아요. 이 비용까지 같이 공제를 하면 우리가 시설물을 줄이지 않고 이걸 더 지었을 때 기존 안에서 나오는 분담금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5구가 38이 줄으면 770 정도 되고 그리고 102 타입은 56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평가사님이 계산한 것은 금액이 좀 다른데요.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세대의 변동이 5구 타입은 실제 주민공람 기준으로 해서 100세대가 줄어들었고요. 74 타입은 114세대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84 타입은 14세대가 줄어들었고, 그 102 타입은 35세대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입별로 들고 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들을 계산을 하면 누가 맞아 떨어지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600만 원 정도의 분담금이 좀 늘었다라는 사실관계. 이거는 설명회에서는 당연히 이제 처음이지만 저희가 심의안을 시에 제출하기 전에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카페나 이런 곳에 공지를 다 했었고요. 물론 이제 어르신들이나 여러분들이 다 접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관련 내용들은 꾸준히 계속 공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결국에는 추정 분담금이 이게 중요하긴 하죠. 근데 이 내용들은 향후의 공사비나 분양가 변동에 따라서 그리고 사업 시행 계획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100만 원이 늘고 1000만 원이 줄고 하는 것에 지금 우리가 손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 성급하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나온 것이 아까 말씀드렸죠. 성해병원 앞 남측 완충 녹지가 없어져 단지 가치를 하락시킨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완충 녹지는 아니고 이제 연결 녹지입니다. 좀 원론적인 내용이긴 한데 부동산의 가치는 효용성 가치 발생 요인을 보시면 이게 어디 필요한 사람이 있어야지 가치가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우리 단지 아시겠지만 최근에
재건축이 좀 본격화가 되기 전에 좀 정체되어 있을 때 부동산 시장의 영향에 따라 가격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수요가 좀 늘어났죠. 구매 의사가 좀 늘어났고, 그리고 구매력이 좀 있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기 때문에 구매력이 좀 있는 수요자층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희소하다. 가격이 오르니 우리 아파트는 1800세대가 정해져 있지만 여기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적겠죠. 이제 좋아지니까. 그런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대체 공급할 수 있는 부동산이 없으면 가치는 올라간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연결녹지나 완충녹지는 그 외에 토지와 관련된 토지 이용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건데 그 하위 개념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연결 녹지보다는 단지 내 녹화가 우리한테는 단지 가치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점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신에 조경 녹화로 연결 녹지, 완충 녹지 기능을 대체할 수 있고 도로와 건축물이 너무 가깝지 않느냐. 이거는 사업시 인가 때 설계에 반영을 해서 조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건축 공법으로 만약에 거리가 충분히 멀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음 저감 대책은 당연히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방원벽을 설치해서 하는 방안도 부가적으로 첨부될 수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지 가치 하락, 단적은 아니지만 어쨌든 대체로 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덕배공원 미설지 구간 현금 기부 체납을 요청을 했는데요. 조건부 예스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지구단위 계획 지침에 상환 용적률 적용 방안에 현금 기부 체납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금 기부 체납에 대한 내용이 광명시 조례나 이런 곳에는 없는 상황이고요. 보이시죠? 정비구역 내에 있는 대지의 가액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원론적인 내용입니다. 13조에는 공공기업 계획의 이 부분을 이제 특정을 해놨는데요. 보시면 안양천 상부 공간에 조성하는 공원은 시설물 기부 체납을 통해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활한 계획 추진이 불가능해 재건축 사업가의 시기가 상회하여 시설물 기부 체납을 통한 조성이 어려운 경우 현금 기부 체납으로 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우리가 적용하기는 어렵고요. 공공기업의 현금 기부 체납에 대해서는 광명시 조례 개정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종전부터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저희가 광명시와 시의회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준위에서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시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들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 필요시설 성당, 완계산 공원의 확장, 그리고 북서측 진출로 추가로 인해서 철산역과 가까운 세대수가 감소해서 일반 분양이 감소해서 손해가 발생한다. 그래서 성당을 사상가 쪽이나 1200동 위치로 변경을 검토할 수 있냐 이런 의견이시대요. 지구단위 계획상 보시면 여기 약하게 보이시죠? 이 부분입니다. 여기가 이제 지구단위 계획상 설정되어 있는 공공시설, 지역 필요시설의 위치이고요. 우리가 수립한 정비계획에는 도서관 옆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핵심 지역의 기부 체납을 배제하고 보다 효율 가치가 낮은 위치에 공공시설을 배치를 하고 기존 공공시설과 인접하여 배치함으로써 집중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수요자 입장에서도 한 곳에 여러 시설들이 집중되어 있으면 가서 여기에서 복합적으로 많은 것들을 한 번에 한 곳에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당 같은 경우 현재는 우리가 재건축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설산로 변으로 이전 계획을 수립한 것이 맞고요. 이거는 집적화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심의 의견도 동일한 의견이 나왔는데요. 어쨌든 이 위치의 확정은 우리가 성당과 100% 협의를 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직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대략적으로 우리가 성당 측과 협의를 한 상황은 맞긴 하지만 구체적인 것은 추진이 승인 이후에 그리고 조합 설립 이후에 확정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역 필요 시설과 성당을 사상가 위치로 이전을 하면 여기 X표를 쳐드렸죠. 이렇게 가면 남는 유휴 공간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건물에 들어가던 공간에 건물에 들어갈 수가 없고 이런 자투리 공간은 결국에는 이제 공터가 되겠죠. 조경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불용 구간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북측에는 현재 여기 버스 정류장이 있지 않습니까? 버스 베이가 있고 그러면 이 지역 필요 시설과 성당은 차량 지출입을 불허하는 구간은 아닌데 우리 아파트 차량이 나가서 가속을 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진출입로가 있으면 우리한테 간섭과 여러 가지 불편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출입로를 공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점이 하나 걸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지금 현재 이제 성당 위치한 이곳에 제가 그냥 임의로 넣은 것입니다. 만약에 건물을 이렇게 넣는다면 이 위치에 우리가 추가하기로 한 출입구를 설치를 못할 수도 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설계를 해본 건 아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그러면 출입로가 기존처럼 정비계획 위반 제한안처럼 북동층만 있기 때문에 단지에 좀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저희가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주요 변경사항을 요약해 보면 기부 찬합의 위치와 항목이 변경되고 그리고 기부 찬합 비율을 변경한 것이 주요 내용이고요. 연결 녹지는 왕제산 공원로 그리고 덕계공원 시설물은 토지 기본 찬합 증가, 분담금 변화 그리고 공공보행 통로의 전형이 변경되었다. 라는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비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그 변경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이어서 추진위원 구성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대신 25년 5월에 저희가 추진위원 후보자 등록 공고를 냈고요. 그리고 5월 7일에 등록 공고 안내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19일에 추진위원 후보자 등록 공고를 했고요. 5월 31일에 추진위원회 선임된 분들과 추진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임원 선출과 운영 규정에 대한 의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추진위원회 명단과 동의서를 광명시에 제출해서 저희가 검인 동의서를 받았고요. 이 검인 동의서를 가지고 동의서 진구를 시작했습니다.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는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될 수 있고요. 의제될 수 있고 향후에 조합 설립에 반대할 경우에는 반대 의사 표시를 하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관리업자나 설계업자 선정, 정관 초안의 작성과 같은 그런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동의서 진구 업무를 해서 지난 6월 21일에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 50%를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7월 말에서 8월 초에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동의서 제출 현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상가를 포함한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62.4%가 현재까지 동의를 했고요. 그리고 아파트 기준으로는 전체 1,800세대 중에 실제 토지 등 소유자는 1,787세대고요. 그 중에 1,143세대가 동의서를 제출해서 64% 정도 제출했고요. 상가는 73세대 중에 토지 등 소유자는 53세대, 그 중에 40세대가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국공유지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가 되어
각 동별 제출 현황을 보시면 전체 19개 동, 상가를 포함해서 20개 동인데요. 그 중에 18개 동은 50% 이상 동의서를 제출하셨고요. 유일하게 1216동이 남긴 했는데 1216동도 60세대 중에 29세대이기 때문에 한 세대만 더 되면 50%가 달성됩니다. 상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가협의회가 최근에 구성이 되었고요. 상가협의회에서 향후에 추진위원회 조합과 협의할 내용을 구상 중에 있다고 저희가 전해 들었고요. 관련 내용이 들어오면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소유주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대별로 좀 보시면 20대부터 80대까지 쭉 보시면 전부 다 50% 이상, 제가 임의로 조작한 거 아닙니다. 다 실제 세대 수고, 동의자 수고, 그리고 동의 50% 이상이고 대체로 4, 5, 6, 70대 전부 다 30대 전부 다 60% 이상 동의를 하셨죠. 이렇게 제출된 동의서를 가지고 추진위원회 승인은 우리가 7월 19일 1차 마감을 할 예정이고요. 마감을 하면서 즉시 제출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승인 증빙서류, 동의서, 운영규정에 대한 서류를 정리를 해서 저희가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광명시에 하게 되면 시에서 검토, 완료 청구하면 과정을 거쳐서 시의 승인을 받게 되는데요. 승인 신청을 한 시점부터 승인이 될 때까지의 공백 기간에도 동의서를 진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 신청 후에 승인까지 보통 1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 기간에도 저희가 동의서를 받고 승인 후에 변경 신청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정책과 제도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짚어놓을 짚겠습니다. 현재 5월 1일에 시행되고 있는 조합 설립 동의율 변경 70%로 완화가 됐죠.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 지분 쪼개기가 있을 경우에 3분의 1로 동별 동의율이 완화가 되었다. 그리고 조합은 분양 통지 기간이 총 120일에서 90일로 단축되었다. 그리고 재건축의 용도 제한을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용도도 허용을 했다라는 내용이고요. 6월 4일 날 시행된 도정법 개정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6월 4일에 시행된 도정법 개정안 때문입니다. 정비계획 위반을 위해 주민공방을 한 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 작업이 끝나면 조합 설립의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에 대해서 좀 요약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동의서를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셔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부분은 이주 시점에 가야지 확정이 된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기본적인 개념만 지금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에서의 이주비 대출은 일반 주택담보대출하고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단지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 주택수에 따라 차등이 있다. 이것은 일반 대출하고 모든 것이 동일하고요. 대출 구조상 금융사가 있으면 조합과 금융사가 협약을 하게 되고요. 시공사가 금융사에 보증을 하면 시공사가 어떤 시공사가 들어오느냐에 따라 약간의 이유에 차등이 생기겠죠. 그리고 이주 당시에 정부의 정책과 규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우리 조합원들이 금융사와 대출에 대한 상담을 해서 내가 얼마를 대출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것이 결정되고요. 이주비 대출이 모자라는 경우에 따라 시공사 지원도 가능한 경우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최근에 6월 27일 정부의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 627 대책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주택을 구매할 경우에 현재 무주택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는 대출을 못 받는다 라는 게 현재의 기준이고요.
우리처럼 저처럼 1주택자가 주택을 하나 더 구매할 때는 6개월 처분 조건이 있을 경우에, 우리는 비규제 지역이죠. 현재는 처분 조건이 있을 경우에 70%까지 동일하게 대출했습니다. 처분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무주택자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을 이제 이주비 대출에 적용을 하면 무주택자의 개념이 아니라 1주택자로 이제 전환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1주택 단태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비규제 지역이 1주택자라면 현재 기준으로 7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만약에 2주택자시라면 아마도 처분 조건이 전제가 되어야지 대출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이주비 대출은 법인이나 단체에는 불과하고요. 정비구역 내에 있는 주택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대출이 많이 있는 경우에도 좀 어려울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향후에 시공사 선정할 때 시공사의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유찰 조건으로 들어온다면 그 부분이 향후에 발생될 수도 있겠죠. 압류, 가압류가 있으면 당연히 아니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마지막으로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철산 한 지역의 재건축 단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 철산 12, 13단지, 한동의 12개 단지 중에 1, 2, 3, 4, 10, 11을 공동 개발을 하고요. 나머지는 6, 7까지 공동 개발하고, 나머지 5, 9, 12, 8은 개별 단독 개발을 하는데요. 보시면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현재 이제 심사락으로 사업 방식을 결정한 지역이고요. 파란색 13단지, 하안 1, 2, 하안 8,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 조합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탁 방식 같은 경우에 소문을 들으셨겠지만 사업 시행자 지정이 이미 됐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주민공람을 하는 것도 있고,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특례 방식이니까 좀 빨리 갈 수는 있지만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절차들은 향후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안 들어간다든지 그런 절차가 생략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쩌나 저쩌나 누가 어떤 방식이든 가장 선두에 있어야지 우리가 재건축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다라는 점을 항상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광명의 랜드마크가 되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제가 이제 쭉 표준적인 기간으로 계산한 것인데요. 현재 정비계획은 7월 말에 예정이 되어 있고, 정비계획과 무관하게 우리가 추진위원회 절차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3개월이라는 기간도 다 소요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추진위원회 승인부터 준공 입주의 기간까지 사업 시행 기간 31개월, 그리고 분양 신청부터 관리 처분, 공사 기간 입주까지 71개월 정도 하면 8.4년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 기간에 재건축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욕심 아니 목표입니다. 어쨌든 일반적으로 최소 9년에서 10년 정도 걸리는 건 사실이고요. 어떤 여러 가지 사용이 있죠. 단지 내 자금 아니면 현장과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에 따라 기간이 좀 변동될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최적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결국에 소유주가 참여해서 신속하게 의사표시도 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지 공공적인 재건축을 개발하는 것이고요. 우리 12단지는 국내 최대 그리고 조합원을 최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향후에 누가 됐든 추진위원이든 조합이든 향후에 누가 어떻게 됐든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이 되도록 우리가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고요. 넘버원 협력업체 선정이죠. 공정 경쟁 시스템, 그리고 우리 소유주 중에 전문가 자문도 적용하고요. 그리고 업무와 회계 투명성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신뢰가 있다면 다른 사업 추진이 가능하리라 보여지고요. 그리고 사업 계획 과정에서도 단지 내 여러 전문가분들이 계십니다. 전문가 그룹의 매핑을 통해서 최선의 사업 계획을 만들어 간다면 이익을 극대화해서 우리 사업도 성공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우리 4월이죠. 4월 6일에 1210동 옆 놀이터에서 제2회 소통과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를 했고요. 이런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지난해도 했고 올해도 했고 뭔가가 우리가 목적의식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소유주분들이 함께 하면서 재건축도 함께 하고 현재 살고 있는 삶의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재건축만 보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을 보면서 달려가면서 우리가 즐거운 과정도 거쳐야지 좋은 목표도 빠르게 달성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니까 여러분들께서 항상 이런 소통과 만나가는 그런 12단지가 돼도 함께 좀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재건축의 성공을 위해서 다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